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은 어느 때보다 푸르고 태양은 찬란합니다. 하늘도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배반한 정부는 국민이 심판하고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생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남을 웅변합니다. 하마터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구해냈습니다. 우리 국민 참으로 위대합니다. 투표율 79.4, 득표율 49.4의 의미, 0몇 % 모자란 숫자에서 우리는 또 하늘의 뜻을 읽습니다. 자만하지 마라. 힘쓰고 애써서 채워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5년 임기 마지막 날을 맞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더 함께 해야지요.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꽃 삼겹살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 국민주권정부 탄생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아주 가성비 좋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꽃 삼겹살 준비했는데요. 100% 국내산 한돈입니다. 급냉을 시킨 다음에 썰어서 꽃 모양이 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꽃 삼겹살이라고 한답니다. 구워서 바로 드셔도 좋고 또 육수에 담궈서 샤브샤브처럼 드셔도 좋고요. 다양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있어도 이번에 다 잘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새벽 감격의 순간 만끽하기 위해서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일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평소보다 20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제 국회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취임식도 아니고 취임 선서식도 아니고 취임 선서다 이렇게 밝히더군요. 간소하게 그렇지만 정말 국민들 앞에 엄숙하게 선서하는 그 모습, 이따가 11시에 취임 선서하는 장면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오늘 얼굴이 좀 좋으시네요. 사실은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 조치해서 좀 화장을 지나겠습니다. 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환호하고 그랬는데 이제 초반에는 본투표부터 먼저 개표를 하니까 이게 막 그 계속 김문수 1등 이렇게 나오니까 막 댓글창에 뭐냐 이게 막 이런 분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어느 정도 뭐 초반에는 평균에 수렴하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걱정은 없겠다 싶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개표 한 10% 20%쯤부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한 번도 뒤집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반에 살짝 해프닝이었다.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당선 유력 그렇게 뜨는 순간 좀 마음을 놓았다가 네. 당선 확실 이렇게 뜨니까 그때부터는 좀 편안하게 보지게 그렇죠. 됐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고 이제 3년 전에 상황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집에서 개표 방송을 보다가요. 아, 이재명 후보가 됐구나.
이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윤석열 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낙담을 해서 이제 알아 누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코로나가 그때 엄청 창궐할 그래요. 때인데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가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졌나니까 몸까지 이렇게 여파가 오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침표가 잘 찍혔고 정말 딱 계엄으로부터 6개월 뒤에 치러졌던 대선에서 이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분기점마다 정말 막 도로로 그리고 뭐 거리로 쏟아져 나오시기도 했었고 막 아쉬워하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바로 잡히는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놓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엎치락 뒤치락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한 자정쯤 확실 뭐 이렇게 떴는데 그때는 새벽 2시가 넘어서 확실 뭐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가 먼저 좀 개봉이 되고 워낙 적은 그랬던 표차였으니까.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각 방송사마다 이제 예측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JTBC가 11시 좀 넘어서 확실을 받고 그다음에 뭐 MBC, KBS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채널을 쭉 돌려가면서 봤는데 각 방송사마다 예측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가지고 확실을 띄우는데 아마 두 번째로 띄우는 방송사는 마음이 좀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제 사실은 출구 예측 조사가 워낙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이뤄오신 성과 그리고 온전히 국민들이 만들어 온 이 광경 앞에 정말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다 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선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투표라는 게 회고적 투표라는 그 심판의 의미와 또 희망적 투표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뭐 일도양단식으로 말하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진압이라고 하는 또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큰 가치들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었고 또 이 망가진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미래로 열어 나갈 것이냐 한치가 급하니까요. 한시가. 그래서 그런 기대 양쪽의 기대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가장 잘 받아 안았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부응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레거시 언론과 검찰이 앞섰던 미완성의 탄핵에서 국민이 배제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이 앞장서고 우리 정어리 TV를 비롯한 뉴미디어가 앞장서서 만들어낸 국민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된다. 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욕심으로는 더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고 더 국민 통합 힘 받았으면 했는데 출구조사와는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역시 하늘의 뜻이다. 제가 어제 특집방송 때 말씀드렸죠. 저는 투표 결과를 볼 때마다 항상 투표 결과를 볼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이야, 정말 놀랍다. 민심은 천심이라더니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구나. 딱 0점 몇 %씩 부족하고 다 안 채우고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자만하지 마라. 너 지금 다 된 거 아니야. 이거 네가 노력해서 채워야 돼. 그런 느낌 딱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49.42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좀 아쉽다 하는 것은 출구조사는 달랐거든요. 지상파 3사는 이재명 후보 51.7, JTBC는 50.6 다 과반을 예측했는데 MBN만 49.2로 예측을 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이때만 해도 MBN 뭐야 그랬는데.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격차가 다른 언론사, 다른 지상파 3사보다 적어?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종편에서도 예측 조사를 자체적으로 돌린 것도 이제 봤는데 거의 지상파 3사랑 유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지상파 3사의 이 대선 예측이 너무나 정교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거의 맞췄다는 거예요. 계속 여태까지. 그런데 이게 약간 한 2%포인트 정도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 오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BN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정확도가 높았던 그래서 MBN에서 이 기사도 따로 썼더라고요. 제일 본인들이 이제 정확했다라는 잘난 체해야죠. 자랑질 해야지. 그래서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50, 40이 어떻게 보면 양당한테 매직 넘버 같은 건데 50을 넘으면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거를 돌파해낸다라는 의미가 또 상당한 거고 압도적 승리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성취가 되는 거였고 40%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전부터 계속 40 얘기했는데 40에 못 미치면 이건 괴멸적 수준의 참패다. 우리가 정말 더는 존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40은 넘겨야 된다. 이런 좀 절박함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40 이걸 절묘하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조금 안 되고 40이 조금 넘는 이런 게 이렇게 유권자들이 이 균형추를 정말 한 사람이 투표한 것처럼 좀 맞춘달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 투표만 가지고 사전 투표는 이제 보정한다고 하죠. 예. 그런 데서 오는 오류라고 봐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전 투표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득표율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정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이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란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란 종식이 최고의 어떤 프레임이고 어떤 주된 이슈였어야 되는데 사실 내란 세력의 어떤 저항이 굉장히 격렬했고 거기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일당 독주라거나 뭐 그런 다양한 뭐 그런 어떤 잔불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슈들을 계속 퍼뜨린 것이 좀 어느 정도 먹혀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번에 국민들도 좀 이제 과반을 넘겼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좀 남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워했던 분들은 울산 지역에 사시던 지지자들이었을 겁니다.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울산의 남자친구 상식이님 또 돌쇠님 울산 디비졌다고 정말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TK, 부울경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지역별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 득표율 나온 거 지역별로 보면 역시 동쪽은 다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 이게 언제적 지도입니까? 옛날에 지역 감정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꼭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바뀌었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나마 서울과 충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강원도, 경북, 경남, 부산, 울산은 참 넘기 힘든 벽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희망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동시에 과제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딱 동서로 갈라는 것 같은 저 지도가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늘상 저렇게 지금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 진영의 벽을 허물고 깨야 되거든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저 지역주의라는 저 장벽에 한평생의 정치 여정을 다 던져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그러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대통령까지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제가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진영 정치라는 게 또 세대 갈라치기 또 성별 갈라치기 여러 가지 갈라치기적인 반정치와 또 결합이 되면서 이게 또 레거시 미디어와도 또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좀 더 교묘해지고 조금 더 이 수법들이 더 좀 악랄해진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반정치 청산의 대열에 저도 더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저런 부분들은 뭐 지도로는 좀 마음 아픈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면 또 민주당이 그래도 많은 지지를 받아오고 또 저 균열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도 볼 수 있는 숫자였던 건 맞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희망을 더 말하고 싶고요. 참 이번 숫자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준석 후보랑 김문수 후보를 더하면은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높거든요. 0.07% 정도 되던데 이게 뭐 단술 합산식으로 표가 그렇게 뭉쳐지진 않기 때문에 꼭 맞는 건 아닌데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또 그 지지자들이 100% 그 논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우리가 이기는데 이준석 때문에 졌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후보가 선거비 보전도 못 받았고 또 한 자릿수로 한계도 보여줬고 또 보수 진영 내에서는 뭐 제2의 심상정 후보처럼 이제 그
패배의 책임론까지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숫자가 오묘하게 나와가지고 아마 그 부분도 저는 좀 국민들께서 오묘하게 숫자를 짜신 건 아니지만 집단지성이 참 이렇게까지도 확산이 되는구나라는 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긴 예. 한데 뭐 권영국 후보까지 합치면은 이제 이재명 권영국 후보 두 후보를 합치면 과반수입니다. 50%. 그렇죠. 그러네. 예, 그렇게 계산하면 근데 보수 지지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랑만 더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힘당과 개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후반부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리온님 도리도리 없이 그냥 영혼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신념과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방향을 말하는 게 지도자이지요. 그런 걸 주셨는데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이 이렇게 진지하고 기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저는 들었습니다. 윤석열 때 참 그 듣는 거 너무 괴롭지 않으셨나요? 일단 목소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예. 철학도 없고 내용도 없고. 예, 그런 것이어서 3년 동안 참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이제서야 진짜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첫날이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안에는 이제 한 몇백 명 정도만 참석했는데 국회 앞 잔디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제 새봄나라가 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굿라이프님 날씨마저 축복입니다. 근래 일이 청명한 하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오늘 아주 찬란한 태양. 선샤인님 자꾸 눈물이 나요. 큰 돌덩이 하나 내려놓은 듯 이제 편안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미국의 널스 프리실라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제 저도 밤낮이 바뀌어서 잠도 잘 못 잤는데 두 다리 쭉 뻗고 푹 잘 수 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저에게 잠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게님 이제서야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셨습니다. AVXJB님 차를 세우고 눈물을 닦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글 보내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듣는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시고 또 축하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변함없이님 21,000원 보내셨어요. 어제는 51,700원 슈퍼챗 보내주셨죠. 51.7 예상치가 나오니까요. 오늘은 21대 대통령 의미를 담아서 진짜 대통령 이재명 하면서 슈퍼챗 21,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지요. 장유미 변호사님 연설을 이렇게 듣는데 그래 저런 게 연설이지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바로 저런 모습이 대통령의 모습이지 언행이 언어가 품격이 바로 직전에 윤석열 씨와는 너무 대비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도리도리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왜 태도가 이래라고 했을 때 아 부동시 때문에 그렇다 이랬었잖아요. 그럼 아 이해가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이거 부동시로 포장해라.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혐오와 능멸의 언어를 입에 담았습니까? 마치 반대 정파는 적인 양, 악인 양 이렇게 혐오의 말을 감추지도 않았잖아요. 국가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그랬던 모습이 불과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었던 걸 감안하면 진짜 감개가 무량하다. 아까 사연 올려주신 분처럼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는 게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일상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저 또한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흥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취임사를. 저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의 자리이기도 하고 사실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한 정파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이제 국가의 대표자가 이제 되는 건데요.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뭐 감정을 배설하거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그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5천만 모든 국민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오늘 뭐 첫 취임 뭐 연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또 이야기를 잘 한 것 같고요. 기존에 파면을 당한 윤석열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정을 막 배설을 하면서 국민을 막 싸움 붙이고 편가르고 막 그랬던 그 모습과는 뭐 너무 대조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좀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소감 들어볼까요? 모두를 포용하겠다, 통합하겠다, 이 말이 가장 국정기조의 최우선이 되지 않았나,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이제 최우선시해서 살리겠다,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그러면서도 내란으로 고통받은 그 상처를 하루빨리 회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란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까지 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어루만지는 그런 정말 대통령의 품격이 느껴지는 연설이었어요. 아마 오후에 뭐 이제 주요 보직자라든가 이런, 그리고 1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오후나 아니면 내일 중부터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오늘 연설에 그런 후속 그 조치들이 하나하나 채워 나가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오늘 연설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와닿던데요.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가 정말 윤석열 3년 동안 갈갈이 찢기는 그런 아픔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이재명 대통령한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국민 통합인데, 장윤매 변호사님, 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심판할 걸 심판하지 않을 수도 없을 텐데.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저는 보수 일각에서 교묘하게 지금 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답보 상태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마치 수사 자체가 정치 공격이나 보복인 양 이야기하는데요.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사건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는 거예요. 전 정권에서 보여줬듯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향해서 15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 나올 때까지 저인망식으로 모든 강제 수사권을 총동원해가지고 샅샅이 훑는 게 정치 보복이고요. 내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2월 3일 평온한 야밤에 이런 국가폭력이 가동됐어요. 그럼 수사를 하는 게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이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교묘하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저해하고 수사의 장애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저희가 뭡니까? 지금 국무위원들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죠. CCTV에 한덕수 전 총리 본인이 한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 그냥 묻는 게 그게 통치입니까? 통합입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할 게,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프레임을 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당한 수사를 갖다가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수사가 다가올 것을 미리 지금 미연에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서초동에서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받는 사람들이 다 이거 정권이 나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니까 재판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내란이라고 하는 반국가적인, 국가에 대항하는, 국민에 도전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 가지고 행위 책임의 원칙을 묻자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뭐 검열도 아닌 거를 또 검열이라고 막 우기기도 하고, 자유도 본인의 방종 같은 거를 또 자유로 둔갑시켜가지고 이런 식의 좀 언어의 오염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 짜는데, 지금 내란 국면, 윤석열, 김건희 시대를 마무리 짓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보복이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저는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는 우리가 상대해줄 시간이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참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취임식이 아니다. 또 취임 선서식도 아니다. 취임 선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 출범을 하는 정식 행사도 7월 17일 재헌절 기념식과 함께 하는데 그것은 또 임명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 새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니까 임명식으로 하겠다. 국민 주권 정부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새로운 정부에서 열심히 일을 할까 궁금한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 보니까 일단 국무총리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네. 유력하다라고 나오네요. 거의 뭐 확실 이제는 보도가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선 의원인데 비서실장으로 한마평 오르고 거의 뭐 유력 이렇게 진단이 나와서 오후에 또 일부 인사안에 대해서는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굳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언론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총리도 그렇지만 비서실장도 의원직을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예.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정부기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신뢰관계가 좀 구축이 된 그리고 원내에서 같이 정말 일을 함께 해본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걸려는 하나의 신호탄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바로 실용, 실리, 뭐 실사구시 이런 게 사실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이제 기치기 때문에 인사 안으로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강훈식 의원은 전당대회 때 이재명 후보의 또 경쟁자였어요. 예. 개파색이 상당히 옅고 그리고 충청권에서 대단히 이제 소통에 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의원이어서 이 부분도 뭔가 이제 외연을 확장하고 뭐 이른바 친명 이런 프레임에서 더는 이제 가둬지지 않고 더 확장세를 보여주는 그런 인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인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뭐 아직 임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나오는 걸 보면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 이렇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김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김민석 총리 이제 유력하게 예정되는 예정자를 봤을 때만 해도 실용주의 이걸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특히 보수 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국무총리라고 하면은 뭔가 안정감 있는 무슨 당의 어르신, 원로 이런 분들을 선호를 하는데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집권 플랜 그리고 이재명 정부 만들기 그런 공약이라든가 전략, 비전 이런 거에서 최일선에서 만들어왔던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낙점을 했다라는 것은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실용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국무총리의 힘을 실어가지고 그런 의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경기도지사 시절도 그렇고 성남시장 시절 때도 그렇고 실용적으로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제일 일의 기준으로 삼고 일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기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강훈식 의원을 이제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전략적인 그 마인드가 있는 의원을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둬서 뭐 국회와의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놓은 인사인 것 같고요. 저는 김민석 지금 의원을 국무총리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수위가 없는 정부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국무총리가 인수위원장하고도 거의 뭐 이미지가 좀 겹치는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무총리에게 좀 나름의
그 내치에 관한 권한도 좀 실어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이해찬 모델을 상당히 좀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 요소가 많이 섞여 있고 혼합돼 있는, 저는 사실 통치구조 면에서는 잘만 운영하면은 좋은 헌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그 모델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한번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은 저는 매우 효율적인 국정 운영 시작부터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인사로 저는 평가합니다. 김민석 의원을 중용할 거로는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매우 인정하고 존중하는구나, 그거를 느낀 게 한 2번 정도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왔지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표 때 거의 좀 그건 그 노골적인 지지죠. 김민석 의원이 좀 생각보다 덜 나오는 것 같네? 그 이야기를 한 뒤로 치솟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열세였다가 나중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것은 지난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 다음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을 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역까지 다 참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박태준 전 총리 묘역을 참배한 거였습니다. 포항제철을 회장을 지냈던. 그러면서 그 배경 설명을 하는데 이게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이름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때 저는 중용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대표 시절과 대통령 후보 때와는 발언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꼭 집어서 이것은 김민석 수석 최고가 건의를 해서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아하,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눈치 못 채셨죠?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갑자기 가는 길에 박태준 전 회장의 묘역도 한번 들러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DJP 연합의 그야말로 일종의 진보 보수 연합 정권이었죠. 통합 정권의 일종의 옥동자 아니었겠냐. 거의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여서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제가 갑자기 동의해서 일정에 없던 박태준 회장의 묘소를 한번 둘러보게 됐습니다. 예, 저기에서도 이제 통합의 의미를 강조했는데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또 줘서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교감하고 소통한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한다.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네. 통합과 관해서는 당신하고 나하고 지향점이 같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순간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다라는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 엘리트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주류의 길을 계속 걸어왔고 서울대 총학생회장하고 영등포에 출마했는데 처음에는 떨어졌지만 계속 그 지역에서 이제 터잡아서 정치를 했고, 다만 이제 정치사에서의 흑역사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서울시장 이후에는 민주당과 좀 거리를 뒀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다시 굉장히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정치적 재개에 굉장히 성공을 한, 그리고 정치부 출입 기자들한테 들었더니 이런 이력과 경험이 축적된 김민석 이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신뢰가 상당히 좀 두텁고 본인의 좀 보완제로 인식한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총리까지 발탁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이거 음모론자 아니야라고 했지만 가장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진단했던,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정치인
사인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총리 발탁하게 된 데는 여러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앞으로 또 강요 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할 때 보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강조했던 것이 좌도 우도 아닌 실력파, 실용파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력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봐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사실 모시고 일하기가 정말 힘이 든다. 네, 이런 말을 많이 예.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일 중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어떤 과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장 중시한다.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총리 중심으로 어떤 내치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민생을 많이 살리고 본인도 이제 안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국민적인 그런 열망을 담아내는 정책도 많이 철저하게 챙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호가 났다고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또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같이 겪어봤던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일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일 잘하는 게 막 일만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참 그 밑에 참모들이나 강요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무식하게 시킨 거예요. 아침에 참모회의를 6시, 7시 막 이때 소집을 한대요. 거의 매일. 그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주영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가에서 쭉 자라는데 정주영 회장이 아침 7시에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 하는 일은 아침 7시에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7시에 회의를 하면 참모들은 6시 전에는 나와야 뭘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고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참모들을 보좌할 사람들은 5시에 나와야죠. 그런데 저녁에 또 챙겨야 될 게 있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면 사람이 어떻게 견뎌나겠습니까? 이건 사기업에서만 맨날 일을 했던 이명박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지런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건 참 미련하게 일하는 거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행정을 쫙 경험을 하고 어떻게 일을 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걸 경험을 하고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일이라는 게 뭐 저도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일들을 좀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참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공직사회라는 곳은 어공과 늘공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돼서 들어온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된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늘공이라고 하는 이 직업 공무원들을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월급을 더 줄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정말 국가를 위한 비전을 심어주고 그쪽으로 갔을 때 성과 보상,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제대로 된 자리에 배치하고 승진시켜주는 이걸 통해 가지고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활력을 좀 불어넣는 게 굉장한 실력인데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런 능력은 완전히 꽝이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작은 정부지만 성남시정부터 또 경기도 도정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사이즈를 커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냈던 그 기반 위에 이제는 국정을 맡겨도 뭐 외치까지 포함해서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기대감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좀 아는 그런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탄생의 기쁨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찬을 야당 대표들하고 같이 하는가 봐요. 수현님께서 김용태 천하람 같은 인간하고 오찬을 같이 하시네요. 짜증남 그러셨는데 통합 대통령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치열했던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고 지지해 줍시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도량이고 인정인 겁니다.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요, 6개월은 우리가 좀 봐줘야 됩니다.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아까 이은주님께서 그런 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취임 선서를 마치고 청소 노동자를 맨 처음에 만났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청소 노동자들께 인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역시 기대해도 될 자격 충분한 따뜻하고 품넓은 대통령이십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대통령의 모습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트리플 크라운 예언을 했는데요. 오늘 한번 검증을 해봐야죠. 자, 1부 마칠 텐데 짧게 세 분 패널께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말씀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네, 오늘 이제 통합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꼭 지키시길 바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셨어요.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오늘 뭐 김용태나 뭐 천하람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는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정의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저는 아까 앵커님도 짚어주셨던 부분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따로 적어놨는데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 무능의 결과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요. 이제 민주정부는 유능을 통합을 통해서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 있는 모습이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냈고 또 뭐 정당의 대표까지 2번을 지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이 통합의 행보 속에 반정치라는 요인을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반정치를 청산하는 위에 정말 정치 복원의 길로 나아가는 첫 시작점, 첫 단추를 잘 꿰매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정치 복원의 첫 돌만 놔주셔도 저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세 분 패널께서 따뜻한 말씀 그리고 때로는 쓴소리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